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도 고깃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큰 게 하나 있었죠, 티터님. 벌써 이게 15년 전인가? 그쵸? 15년 됐죠? 16년 전? 16년, 예, 16년 전, 예, 16년 전. 16년 만에 다시 네. 한번 미국 작가조합이 파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조금 기존 거랑 다르긴 한데, 이제 뭐, 제일 큰 건 이제 오디트 플랫폼 때문에 연봉 협상이, 임금 협상이죠? 임금 협상이 빠그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옛날 파업 때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전통적인 영화 제작사랑 뭐 이제 그런 TV 방송국 이런 애들이랑 협상이 빠그라진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거죠, 시대가. 이게 어쩌다 보니 좀 테크 소식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다 죄다 테크 회사들이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그렇고, 다 결국 테크 기업이자 이제는 저 컨텐츠 사업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같이 관여가 되는 게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문제가. 그리고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 연봉 협상이 보통 3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3년 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뭐 직전이거나 아니면은 뭐 시작되고 바로 직후였나 뭐 그랬을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OTT가 엄청 활성화된 게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번에 인공지능 나온 거죠.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AI로 대본을 쓰고 인간한테 수정해라고 요구하는 게 안 된다라는 이제 권을 걸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GPT 나오고 나서 또 테크 업계들이긴 한데 노션 쪽에서 그 글 쓰는 AI를 발표하고 서비스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미국 쪽에서 이제 작가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었던 스크리브너보다 노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AI가 과연 작가들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는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프로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들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위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조항에 넣어라. 라고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제작이 끝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발표가 상영이 시작되거나 뭐 OTT에 서비스가 걸리거나 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마지막 지금 가장 최근에 시사회 한 게 아마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양자경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진과덴이라고 만화가 원작인데, 하여튼,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라고 이제 만화가 드라마화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시사회에서, 작가들이랑 이제 좀 유명 인사들한테 인터뷰했을 때 이제 다들 작가 연합 쪽이 조금 더 공정한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지지 성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생성형 AI 그거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그때도 얘기했었죠. 저희 성우 얘기도 했었고, 또 뭔 얘기 했었죠? 저희가? 뭐 그림 얘기도 했었고, 네. 목소리 뭐 그런 거 다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크리에이티브 일을 하는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그게 돼도 뭐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은 이제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약간 챗 GPT의 등장이나 이제 이런 생성형 AI 등장 때문에 갑자기 한도가 확 뒤집혔죠. 순식간에. 이제 작년 말부터 그 사이에 이제 고작 1년도 안 됐어요. 그거 한 6개월? 막 그 정도 된 사이에 갑자기 이게 판도가 확 뒤집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작가들이나 뭐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극본가들이나 작가들이나 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퀄리티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만든 것들이니까. 근데 무슨 제작사들은
효율성과 원가 절감. 예,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하긴 당연히 인공지능이 만든 그런 거는 사실 뭐 작가들이 직접 만든 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제 그냥 통과될 만한, 그러니까 막 에미상 타고 뭐 아카데미상 타고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이 킬링 타임용으로 그냥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그 컨텐츠 라이터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챗GPT 때문에 일을 잃었다 하는 뭐 수기도 올라오고 있고, 조금 뭐 아티스트들이 일하는 것도 뭐 일자리도 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가장 낮은 단부터는 벌써 시작이 된 상태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위로 올라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일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로 자기들의 뭐라 그래야 돼요? 밥그릇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 올해 초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해 그거가 되지 않을까? 뭐 인공지능 얘기나 오늘도 계속 인공지능 얘기가 계속 될 텐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인공지능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팔로우업도 인공지능인데 이것도 저희 티터님이 얼마 전에 이제 챗GPT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얘기했을 때 모 기업에서 자기네들 데이터를 직접 로우 데이터로 올려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나왔어요. 기업들이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뉴스 기사를 타니까 바로 한 이틀 만에 바로 그 오픈 AI 쪽에서 기능을 추가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기능에서 검색 기록, 입력한 기록을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기존의 데이터 학습했던 게 사라지고 그냥 딱 챗GPT 화면만 뜨게 바뀌는 시크릿 모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크롬에서 시크릿 모드 비슷하게 오픈 AI에서, 챗GPT에서도 이제 그 모드가 생겼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근데 그거를 키려면은 또 설정에 들어가서 그 학습 기능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귀찮잖아요, 사실. 그럼 또 이제 일부러 좀 그거를 넣은 건 있죠. 일부러 넣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이제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웬만하면 그냥 써라.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도 이거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냥 안 쓰는 게 낫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오픈 AI 쪽에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입력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드가 있지만 학습은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 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통해서 챗GPT 기업용을 따로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받고 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거죠. 전용 서버 하나 파주겠다. 애저 통해서 그쵸. 네, 그쵸. 애저 통해서 이제 서비스 따로 써라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조금 나와야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막 그게 쿼리당 거의 10배? 거의 그 수준이라는데. 네, 쿼리당 뭐 10배, 금액이 10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은 챗GPT 자체가 유료 서비스가 2만 원이면 공짜잖아요. 지금 한국 2만 원인가? 20달러면은 무제한이잖아요. 20달러, 22달러 뭐 하여튼 그렇죠. 그 정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쿼리당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API 가격을 봤을 때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한번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습은 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 좀 뒤가 구린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풀어가고. 뭐 얘네들은 늘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에 목이 마른 애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안 줄 거면 돈 더 내놔 이거죠. 네, 그쵸.
그쵸. 뭐, 그래도 최소한 오픈 AI한테 저 회사 기밀 다 갖다 바친 모 에스모처럼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게 바라야겠는데. 예. 그 다음은, 이것도 챗 GPT 관련 소식인 것 네. 같은데. 이번에 챗GPT 만들고 나서, 네. 돈은 피해는 게 아니라 손해액. 뭐 이제 개발자도 뽑아야 되고, 서버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투자한 비용이랑 이제 수익 비용이랑 다 했을 때 차이가 나왔는데 이게 5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뭐 돈을 더 모아가지고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다음 모델은 뭐라더라? 자가학 기능? 뭐 그런 기능을 담은 모델을 만들 거라고 했대요. 요거는 사실 뭐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챗GPT도 사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뭐 5월 12일 버전, 5월 13일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어떤 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매년 뭐 개선하고 있다고 매일같이 개선하고 있는 모델을 쓰고 있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다가 뭐 스스로 능력을 개선하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개선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학습 능력을 더 개선하는 건지 일단은 네 자가적인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얼마나 수입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 명 유지하는데 $20를 받으면서 지금 5억 4천만 달러를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20로 쓰는 걸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이게 대충 환산을 하자면 6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 아니 6천억 원 고사고 거의 7천억 가까이 되는 7,500억 정도? 7천 쪽에 가깝죠? 그만큼 퍼부어서 수익을 낼 거라는데 이제 그러면 이쪽도 거의 트위터와 맞먹는 악성 사업이 되니까요. 투자나 광고 아니면 수익을 받을 수 없는? 7천억이 넘네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고민해봐야죠. 물론 지금은 이제 마소 돈을 엄청나게 불태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마소도 엄청 돈 불태우면서 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한 뭐 콜이당 10배에 달하는 그런 게 나오죠.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니까. 그쵸. 저 트위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오늘 진짜 세그웨이 좋다. 잘 연결된다.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 CEO를 뽑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언제 쪽이었지? 한 3일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머스크가 올해 초였나? 네, 올해 초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표를 올렸어요. 트위터에다가 이제 자기 CEO를 계속해야 될까 아니면 그만둘까 이러니까는 그때 투표 결과가 압도적은 아니었나?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 압도적으로 그만둬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서는 아무 소식 없다가 몇 달 됐는데 이제 드디어 갑자기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새 CEO 뽑았고 이제 6주 뒤에 일할 예정이다.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걸 공개했을 때는 이름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누구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she라고 돼 있었어요. 이제 여자라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팬들이 뒤집혀갖고 쉬라고 했더니 그 일론 머스크 팬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여자라니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트위터 그 일론 머스크 팬들 팬베이스가 얼마나 그거인지 대충 보이죠, 사실. 하지만 지금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전에 했던 발언에 맞추면은 뭐 끼리끼리 모인 게 아닐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이었군요. 그 트위터 CEO 된 지 한 달 반 만에 한 거네.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새 CEO 찾는데 5달 걸린 거죠. 근데 하여튼 요번에 그래서 처음엔 얘기가 안 나왔다가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바로 이제 린다 야카리노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MBC 유니버설에서 광고 쪽
부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걔네도 스트리밍 서비스 있죠. 피콕. 피콕의 그 광고 이제 티어, 이제 광고 요금제, 이제 광고 탑재 이제 구독 요금제의 개발을 진두지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럼 광고 계약이나 이런 것 쪽을 맡았었겠죠. 그래서 그게 뭐 루머에 따르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공개를 못했던 이유가 뭐 그 직전까지 이제 야카리노가 MBC에서 무슨 그 걔네가 행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뽑았다고 발표를 했대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을 공개를 못했었대나 뭐.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만둔 사임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신병 정리가 돼서 이제 공개를 한 거라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예측을 해서 맞추긴 했더라고요. 뭐 더벌지 쪽에선가 예측을 해갖고 맞췄어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이제 뭐 트위터에 좀 우호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광고 쪽을 했다는 거는 이제 광고 쪽을 뼈가 굵은 사람이래거든요. 이분이 뭐 저 MBC 유니버설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머스크가 이 사람 뽑은 이유를 대충 이분을 뽑은 이유가 대충 나오죠.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좀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접수하고 나서 이제 저 머스크의 이런 돌발 행동 퍼레이드 때문에 이제 광고주들이 많이 떠난 상태인데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수습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크가 그렇다고 해서 트위터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자기는 이제 CTO로 남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마 이 야카리노도 결론적으로는 머스크가 이제 최대 주주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머스크가 100% 소유하고 있으니까 머스크한테 이제 보고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약간 회장 겸 CTO, 그러니까 약간 테크 스택이나 이쪽은 여전히 머스크 자신이 맡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여태까지 이제 뭐랍니까. 여태까지 무너뜨려 놓은 거를 어떻게 다시 수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일단은 사실 이제 트위터의 이제 매출의 거의 90몇 %가 광고기 때문에 제 아무리 머스크가 뭐 트위터 블루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트위터는 저 광고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이 야카리노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에 이제 트위터에 약간 생사가 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 나온 김에 요번에 트위터 얘기 나온 김에 좀 이제 요번에 블루스카이가 굉장히 저희가 예전에 이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블루스카이가 굉장히 지금 앱이 굉장히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핫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마스토돈은 좀 약간 널드들이 많이 글로 빠졌고 근데 이제 블루스카이는 아무래도 그 좀 소위 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갔다. 그래서 이게 트위터 이제 트위터 이제 그거 이제 트위터를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서 이제 이 대체제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좀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저는 아직 블루스카이 그거를 초대도 못 받았고 계정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구경은 못 해봤는데 그건 이제 티터님이 잘 구경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가요? 지난번에는 한국인들끼리 또 그 옛날 1세대 한국 트위터리안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좀 분위기가 좀 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조금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래도 조금 꾸준히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사실 일단은 되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고 사실 그 반대로 미국 쪽 그걸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 이쪽은. 왜요? 1세대 한국 트위터가 아니라 여기는 거의 헬스케이프입니까? 지옥입니까? 네, 지옥입니다. 일단
일단 여기도 CEO랑 뭐 테크 개발자들이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요. 직원이 한 8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뭐 그 회원들 데리고 오고 하려고 하니까 좀 몇 번 이렇게 활동량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몇 분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발자랑 운영진한테 조금 나 초대장 많이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달겨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원이 적으니까 컨텐츠 모더레이션이 조금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를 걸러내는 기능을 추가하고 사람들마다 설정을 다르게 하면 안 볼 수 있게도 해놨는데, 요거에서 조금 일정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음란한 사진을 올린다던가 좀 시비를 거는 트윗이란다, 포스팅을 올린다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일단 운영자들은 조금 손 놓고 지켜보면서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말아라고 두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여기가 또 이제 지들은 트위터 대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포스트를 부르는 이름을 우리는 스킷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이 플러스 트윗이라는 의미로 하는데 스펠링을 이렇게 씁니다. 요게 뜻이 조금 안 좋은 뜻이기 때문에 약간 그 마스토돈도 투시라고 했는데 투도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다들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발자들이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포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왜 이상하게 부르냐라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지들끼리 은어라고 낄낄거리면서 스킷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헬스레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심연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놈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상한 사진이나 이상한 글을 올리면 거기에 다 댓글로 또 이상한 거 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또 운영자들이 감시하려고 삭제를 하면은 삭제했다고 뭐라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콘텐츠 모더레이션이 없는 곳의 말로죠, 어떻게 보면. 일단 한국 쪽은 또 이 움직임에 해서 이제 스kit이 뭐냐,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 따로 만들자, 이거는 하늘이니까 뭐 연날리기를 하자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올리니까 또 뭘 굳이 포스트라고 있는데 굳이 또 그걸 이름을 만드냐, 이성적이군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지금은 아직 큰 싸움은 한 번 정도 본 것 같고요. 국내 거는. 그 이후로는 아직 조용하게 할 얘기들 하고, 밤 되면은 다들 체력이 없어서 일찍 자러 들어가고, 이 새벽에는 글리젠이 적은 편입니다. 다들 1세대 트위터리안들이 옮겨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주말 밤 되면은 사람들이 다들 자러 들어가가지고 글리젠이 적다고. 그래서 주말인데 왜 없지? 이 사람들은 주말이라도 밤을 새면은 다음날이 괴로운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보통은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단톡방들 이런 거의 특징이 그겁니다. 주중, 낮이 제일 리젠율이 세요. 왜냐하면 일하기 싫거든. 루팡에 본 거지, 온상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는 이제 뭐 자기 할 일 하고 놀고 이러느라고 안 봐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적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더 적으면 그게 더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죠, 사실은. 그건 그렇죠, 사실. 네. 트위터야 워낙 사용자가 많아서 이제 그게 좀 덜해 보이는 거고, 이제는.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가 더 있네요. 블루스카이에다가 국회의원들을 불러오려고 했대요, 주지사들이랑. 미국에 있는 어떤 성향에 있던 정치인 지지자들이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불러올래, 이런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그 얘기 들은 것 같다. 예, 그거 또 이제 운영자 쪽에서 대놓고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정치인들 그런데 불러와서 잘 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AOC는 가입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AOC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받아서 직접 가입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AOC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데려올래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미 선례를 만들어 버리긴 했네. 생각해보니까. 자, AOC는 참 누구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르카시오 코르테스죠. 뉴욕주 하원의원이에요. 민주당 하원의원인데 좀 인기가 많죠. 진보 진영 쪽에서 인기 많은
북이 아마 히스패닉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패닉 출신 의원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AOC한테도 초대장이 들어왔대요. 몇 개 들어왔는데, 네, 정치인들은 안 주겠다고 올려놨네요. AOC가 예외인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왜냐면, 좀, 뭐랄까, AOC는 그래도 좀 그런 것은 좀 자유로운 사람이긴 하죠. 그런 정치적 스캔들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긴 해서.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미국 정치판은 지금, 한국 정치판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까지 볼 겨를은 없어서. 지금 무슨, 안 그래도 좀 이것도 코인판 건드리신 모 의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는데, 저도 그 사태를 이해를 잘 못해갖고, 어떻게 하면은, 코인을 어떻게 했길래 이 아저씨가 탈당을 하겠다 그러고, 뭔 난리인가 싶어서, 저도 못 건드리겠어서 안 다루는데, 네. 판이라. 네. 그 다음은 맥OS iOS 소식인데, 저희 지지난주쯤에 이제 신속 보안 대응이라는 업데이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버전명이 iOS 16.4.1 그리고 뒤에 가로 열고 A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결국은 신속 보안 대응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애플이 굉장히 그런 시스템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iOS도 그렇고, 시스템 파일 시스템 암호화라는 거 자체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게 이제 애플이고, 그래서 iOS는 이미 한 6, 7년 전부터 이제 디스크 전체가 암호화가 걸려 있고, 맥OS도 이제 파일 볼트로 암호화를 걸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빅서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나왔던 이제 맥OS 빅서 때부터 이 시스템 파일 자체, 원래 이제 시스템 파일이 이제 밖에 있어서 이제 그냥 드라이브 안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들도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제 파일 건드리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 빅서부터는 아예 그 시스템 파일들을 읽기 전용 파티션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읽기 전용 파티션을 부팅할 때, 그것도 이제 그 파티션을 직접 읽는 게 아니고, 그 파티션의 스냅샷을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시스템 파일은 약간 건드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읽기 전용 파티션이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읽기 전용 파티션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되게 그냥 보통 이제 보안 패치라고 하면은 그냥 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치겠답시고 이제 시스템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이제 업데이트 파일도 커지고, 맥OS, iOS도 벌써 이제 시스템 이런 설치 이미지가 5기가가 넘어가고 이러는데, 맥OS도 업데이트 할 때마다 몇 기가가 기본이고 이렇고,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다 이 시스템 볼륨을 다 해제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봉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대응이 느려지죠. 아무래도 보안 이슈 같은 경우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를 다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건드리다가 어디 딴 데 잘못 건드려서 딴 데가 잘못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제 좀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버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보안 그거를 패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 배포도 자주 못해서 이제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맥OS 벤츄라랑 그다음에 iOS 16부터는 이제 그 크립텍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제 크립텍스라는 게 cryptologically sealed extension이래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익스텐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주 업데이트 할 만한 부분들을 이제 쪼갠 거죠. 쪼개서 각자의 컨테이너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파리나 웹킷
이제 웹킷이 가장 보안 취약점이 많이 나오죠. 뭐 웹브라우저 엔진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웹킷에 이제 비상 패치를 해야 되면 옛날 같았으면 이제 사파리가 그 시스템 볼륨 안에 있으니까 맥OS 전체를 업데이트를 해서 사파리를 업데이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사파리랑 웹킷이 들어간 이제 텍스트만 살짝 풀어서 걔만 업데이트를 해주고 걔만 실링을 하면 되니까 이게 업데이트 용량도 작아지고 업데이트하는 시간도 훨씬 적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하실 때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OS 업데이트 하면은 거의 한 iOS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걸리고 뭐 macOS 같은 경우는 뭐 한 3,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신속 보안 대응 했을 때는 그냥 거의 재부팅하는 수준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재부팅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프리텍스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부팅이 필요하더라도 이제 OS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크립텍스에 따라서는 아예 재부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업데이트가 오래 걸리고 이러면은 귀찮아 하잖아요. 옛날에 왜 윈도우 업데이트 밈이 있었잖아요. 뭐 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데이트 지 혼자 한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밈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프릭션이죠.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도 프릭션이고, 뭐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다운받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방해 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뭐 업데이트 용량도 줄이고,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도 그냥 재부팅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 수준을 줄여줄 수 있다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신속 보안 대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크립텍스만 손보는 거라서 뭐 원하면은 이게 안에서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 안에서 건드려서 이거를 이제 그 전 버전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신속 보안 대응 통해서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이제 다음 버전 나올 때는 아예 그냥 합쳐져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개념이라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뭐 업데이트 빨리 되면 좋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반농담으로 그러거든요. 맥OS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합법적 땡땡이라 그러거든요.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합법적 땡땡이 시간이 많이 줄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마소 소식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영국의 이제 반독점 당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반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근데 여기가 좀 흥미롭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 영국의 이제 이 얘기는 보면은 여태까지는 막 저희가 이제 마소 이제 이 얘기할 때마다 보통 나오는 내용이 이제 콜 오브 듀티 때문에 이제 다들 그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클라우드 게이밍에 이제 저희가 옛날에 쿠드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 클라우드 게이밍 마소가 진짜로 노리는 건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이 아닐까라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제 영국 이제 반도점 당국에서 이 문제를 꼬집어서 반대를 하는 주요 이유로 이제 논점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해서 게임 패스를 강화를 시키면은 이걸 어떻게 싸울 거냐, 이제 이런 논지인데,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아직 형성이 안 된 시장에 대한 이제 반독점 소송은 아직은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와중에 정말 팩폭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닌텐도 스위치의 성능으로는 최신 콜 오브 듀티를 돌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닌텐도랑 뭐 10년 계약해서 뭐 콜 오브 듀티를 공급하겠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폭을 날렸는데. 뭐 요번에 뭐 닌텐도도 그랬다면서요. 올해는 새로운 거 안 나온다고 스위치. 언제 나올까? 한 2년 안 나온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나오려는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스위치가 매년 이제 2년마다 뭔가 하드웨어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뭐
2017년에 나왔고 2019년에 이제 그 공정 개선판이랑 라이트 나왔고 스위치 라이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2021년에 올레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닌텐도가 올해 뭐 나올 거 없다라고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스위치 판매량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네 그런 팩폭을 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갈지가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옛날에 이제 미국의 이제 FTC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하는 걸 못 막은 거에 대한 약간 반발심의 약간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선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직 형성이 완전히 성장이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이제 독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 이게 어떻게 될까가 좀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게 될까? 이거는 완전히 그 약간 독점과 반독점법의 역사를 좀 약간 좀 새로 쓰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는 사실 클라우드 게이밍을 근거로 이거 막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게 클라우드 게이밍은 지금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많이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만큼 인기를 못 얻는 게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 좋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좋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런 게이밍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안 좋은 상황에서 하면 화질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게임이 전부 다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안 좋은 한계를 안고 클라우드 게이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클라우드 게이밍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이 와중에 다른 클라우드 제공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서버가 많지도 않아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게임이 많지도 않죠. 이런저런 한계가 있어서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엑스박스라는 게 있고 엑스박스로 팜을 돌려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나마 점유율이 높은 건데 그거를 근거로 이렇게 이렇게 막을 줄은 몰랐고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제가 동의했던 부분은 스위치용 콜 오브 듀티는 다른 플랫폼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결코 같은 콜 오브 듀티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게 제대로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콜 오브 듀티 계약을 근거로 우리가 독점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이런 거는 저도 동의를 안 했는데 영국에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한 것 같고 그 부분까지는 이제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CMA라는 곳에서 이렇게 한번 결정을 내리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은 좀 중간에 좌초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는 이제 콘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게 좀 게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콘솔이든 아니면 좀 성능 좋은 게임 PC거든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 게임을 즐기는 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이제 그런 딜레이 문제, 지연 문제나 이런 거에 해결이 되면은 사실은 저는 클라우드 게이밍은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PS5나 엑박 시리즈 X나 사실 나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놀랍네. 1년 반? 아닌가? 2년 반 됐나? 2020년에 나왔나? 2020년에 나왔나? 헷갈려. 언제 나왔지? 2020년에 나온 것 같은데? 5가 2020년에 나왔네요. 그러네. 2020년. 그럼 2년 반이 됐는데, 하여튼. 제 포인트는 뭐냐면, 2년 반이 됐는데, 지금쯤이면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근데 PS5는 오히려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아직도 70만원, 60만원인가 그래. 아직도. 물론, 이제는 재고 상황은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러니까는 옛날 같았으면 지금쯤이면은 막 현세대 콘솔 막 한 30만 원, 4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시기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다는 거는 이게 점점 큰 이제 이 하드웨어들을 사야 한다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큰 문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보세요. 저 게이밍 PC도 봐요. 저 뭐 RTX 4090 얼마라고요? 저 뭐 200만 원 넘지 않아요? 저 뭐 물론 게임을 하기 위해서 4090까지 살 필요는 없지만 4080 하다못해 뭐 4080, 4070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마당에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걸림돌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막 PC가 있긴 하지만 PC가 이게 제가 PC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게 GTX 1060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뭘 해요, 요즘 이 시대에. 물론 옛날 게임을 할 수 있겠지. 지난 2년간 출시된 게임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는 약간 이 하드웨어의 걸림돌 제약이라는 게 꽤 다가올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데 하여튼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를 클라우드를 벌써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진짜로 이 카드를 쓸 줄은 몰랐어요. 이제 CMA 쪽에서 영국 이제 반도청 당국인 CMA 쪽에서 그거를 쓸 줄은 몰랐고 좀 그리고 이게 어떤 판단이 쓸지 이제 뭐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뭘 했더라? 그 이제 영국에 진출한 지 40년 됐는데 저 지난 40년 중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라고 했대요. 에?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이 걔네 주 사업도 아닌데 이걸 갖고 제일 암울한 남이라 그러면은 왜 그러는 거야? 윈도우즈 미 출시가 아닐까 싶은데. 예. 뭐 윈도우 8도 안 좋았고요. 윈도우 비스타도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많은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좀 이게 그 와중에 이유는 또 이거를 허가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영국하고 지금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상 이게 사실 자초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거를 뒤집지 못하면은 뭐 자초죠, 사실 둘 다. 뭐 그다음 소식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인데 얘네들이 하드웨어의 명가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포기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바로 이제 자사 이제 브랜드 이제 주변 기기 라인업을 단종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 뭐 얼고노믹 키보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단종을 시키고 이제 완전히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서피스 라인의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이제 주변 기기는 계속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서피스 브랜드 달고 나오는 애들은 가격이 훨씬 세요. 그래서 뭐 2배, 많으면 3배 정도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제 양질의 하드웨어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던 양질의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다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변 기기의 시대는 하드웨어 명가 마소의 시대는 좀 저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것도 뭐 그거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이제 레이오프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정리 해고를 많이 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쪽 하드웨어 팀을 많이 축소하면서 그쪽이 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단종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이거를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데 저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1세대 게이밍 마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휠 마우스였죠. 마구라고 그 마우스부터 썼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변 기기 하면 아직도 그 마우스가 생각나네요. 그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썼던 볼 마우스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는 잘 안 쓰다가 최근에
버티컬 마우스 하나 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거도 하나 써봤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버티컬 마우스가 싼 값에 꽤 괜찮고 손도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걔가 단종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쓸만한 버티컬 마우스는 뭐 로지텍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피스에는 있는지 모르겠네. 얼거노믹 키보드는 있다는데 $129라고 하고, 근데 그게 두세 배 하니까 원래 얼고노믹 키보드가 한 $6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걔는 갑자기 이제 가격이 확 뛰는 거니까. 조금 그건 안 좋네요. 얼고노믹 제대로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이제 로지텍 하나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이 해줬었는데, 그러면 얼고노믹 제품들이 많이 가격이 뛰어버리겠죠, 이러면.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뭐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블루투스 마우스를 맥북 쓸 때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저도 로지텍으로 다 갈았고 지금은 이제 리프트 마우스 쓰고 있으니까 저도 버티컬 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리프트 마우스가 싼 편은 아니에요. 뭐 얘도 한 8만 원 하니까 싼 편은 아닌데 그나마 이게 MX 버티컬보다 MX 버티컬 거의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MX 버티컬은 가격도 문제인데 너무 커요, 그냥. 뭐 그치. 사실 리프트 나왔을 때 광고했던 게 이제 작은 손에 맞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의 이제 손목에 맞는 이제 손에 맞는 크기로 만들었다. 약간 그렇게 광고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로지텍 리프트는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얀색을 제품을 샀기 때문에 때가 다 타고 있지만 지금 벌써 반년, 물론 이제 발매되자마자 바로 사긴 했는데 전 이제 슬슬 누래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거 산지 그래도 꽤 됐지. 작년 말에 샀으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몇 달을 썼는데 배터리가 아직도 95%예요. 이건 좀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얘네들. 배터리 왜 이렇게 오래 가? 오래 가면 좋죠. 근데 너무 오래 가서 당황스러워. 이게 배터리 이거 배터리 미터 고장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거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배터리 다 앵꼬 났어요. 빠이빠이. 오늘은 0%. 내일 됐더니 0%.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하여튼. 그런 거 쓰다가 이제 고주 사율에 게이밍 마우스 쓰면 적응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소식은, 이것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제품 소식인데, 이거는 땅콩이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스팀덱이 있잖아요. 네. 이제 막 에이서스에서 지난 4월 1일에 스팀덱과 비슷하게 생긴 LI를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원래는 그거죠. 만우절에 이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두가 이것도 만우절 뭐 그 장난이겠지. 그냥 짜잔 만우절이 영 만우절이라고. 뭐 하여튼 네. 그렇죠. 노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노렸겠지. 만우절에 처음 공개했는데 이제 실제로 곧 있으면 예약 구매를 할 겁니다. 이 LI라는 제품은 스팀덱처럼 생겼으나 좀 더 이제 최신의 AMD의 Ryzen G1 Extreme이라는 프로세서를 달고 나올 거고, 이 G1 Extreme이라는 애는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좀 더 최신 공정을 써서 만들었고, 8코어 16스레드의 RDNA3 기반으로 이제 CU가 12개, TDP는 9에서 30W로 스팀덱에 들어간 것보다 좀 더 강력한 GPU와 CPU를 달고 있고, 하드웨어 거의 모든 면에서 스팀덱보다 더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도 7인치 FHD가 달려 나오고 120Hz 지원하고 sRGB 어쩌고저쩌고 다 지원하고, 그리고 스토리지도 M.2 기본적으로 달고 나와서 업그레이드도 아주 쉽게 되어 있고, 심지어 에이서스 ROG 노트북 중에 G13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 이 GPU 달 수 있는 아주 독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달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서스에서 나온 이 GPU도 달 수 있습니다. 물론 CPU 바틀렉이 안 걸린다는 전 있지만 뭐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아주 희한하고 버튼 다 있고, 결국 스팀덱보다 모든 면에서 거의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게이밍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차이점,
윈도우 11이 깔려서 나옵니다. 이 윈도우 11 인증을 받아서 나오고요, 아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LI의 좀 최적화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패스 얼티밋 3개월 달려서 나오고 뭐 기타 등등. 그 덕분에 윈도우가 깔려 나오기 때문에 윈도우 게임들을 그대로 이론상 그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게임기 형태이긴 하지만 완전한 컴퓨터니까요. 제일 중요한 가격은 이제 599, 699이고요. 699달러.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110, 120일 이렇게 예상된다는 썰을 들은 것 같은데 가격이 싸진 않죠. 왜냐하면 스팀덱의 가장 고급형이 100만 원 아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싼 가격은 아닌데 여전히. 물론 조금 사양 떨어지는 6코어 버전, 6코어 16, 12스레드 CU 3, 4개짜리 버전을 4개짜리 버전을 사면 뭐 $100 아껴서 뭐 한 100만 원이겠지만 이런 거 살 거면 이제 풀옵션 사야죠. $100 차이면 풀옵션 사야죠. 스팀덱은 근데 그리고 그 CPU나 GPU 사양 자체는 또 차별점 안 뒀었거든요. 그냥 그 SSD 용량하고 이제 뭐 화면 그것만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뭐 그리고 지금 뭐 버지 리뷰를 쭉 읽어봤는데 뭐 대환장 버그 파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얘네들이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프로토타입일 수도 이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 처음 나오는 뭐 처음은 아니지만 유명하지 않은 폼팩터에서 일반 PC용으로 나온 게임을 돌리려다 보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조작 같은 게 힘들 수 있죠. 일일이 다 매핑을 해줘야 된다던가.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이런 계열 애들의 가장 큰 문제긴 하죠. 여기도 보니까는 뭐 옛날 게임 돌리는데 뭐 버튼 2개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이게 버튼상 도저히 이걸 2개를 같이 누를 수가 없는 구조라서 게임을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배터리가 40W시인데 스팀덱과 똑같은 그러면 뭐 3, 4시간 정도 길어야 3, 4시간 정도 게임하면 다 나간다는 얘기죠. 그쵸. 물론 전력 제한을 똑같이 걸고 돌렸을 때 스팀덱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 최신 프로세서는. 그런데 게임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인 행동은 아니기 어차피 아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원을 꽂을 수 없는 상태, 불가피한 상태에서만 배터리로 게임을 돌릴 것 같고, 결국 전원을 꽂을 곳을 찾아서 풀옵션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차라리 하다못해 게임 노트북이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게임 노트북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이게 좀 더 휴대성이 좋긴 하니까 거기서 오는 장점이 있긴 하겠죠. 아마도. 요즘에 또 보조 배터리도 많으니까 그런 거 사도 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스팀덱도 사실은 지금 안 하게 됐더라고요. 일단 이게 무게가 600g은 되니까 이렇게 스팀덱보다 가볍다고 했던가? 그래서 600g 정도면 가볍진 않죠? 그렇죠. 아이패드 아이패드 한 에어? 정도가 한 600g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아니면 11인치 프로나 이런 애들이. 아니지. 11인치 프로도 이제는 500g 아래일 텐데. 잠시만요. 스펙이라 하지 말고 웨이시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한번 벌드에 물어봅시다. 이게 한국어가 된단 말이죠. A few moments later.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이 682g. 그러니까 한 11인치랑 12.9인치 사이 정도의 크기겠네요. 대충 해도.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전 모르겠어요. 사실 닌텐도 스위치가 이게 우리가 맨날 성능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맨날 까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밸런스였을 수도 있겠다? 키는 해요. 뭐 그 당시에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6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갖고 굴리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 하다못해 진짜로 한 번 더 공정 개선판을 하든지 그랬으면은 배터리가 진짜 잘하면 막 7시간, 8시간 잘하면 10시간까지도 갔을 텐데. 그래서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스위치가 그런 면에서는 좀 뭐 휴대성이나 배터리나 이런 면에서는 그거를 잘 잡은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성능은 맨날 고통받지만 그렇죠. 그런데 또 젤다 이렇게 또 팔리는 걸 보면 성능은 그렇게 안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닌텐도 닌텐도 퍼스트 파티 개발진들은 맨날 그런 약간 이게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맨날 부족한 사양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넉넉했던 적이 없다. 넉넉했던 적이 뭐 저 게임 큐브 이후로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사실 게임보이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하드웨어였기도 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늘 부족한 하드웨어여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거가 좀 도 같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숨기는 거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저 Tears of the Kingdom도 사실 뭐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나 둘 다 이제 약간 좀 스타일이 이제 막 사실적인 그래픽이 필요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숨기는 거지. 이제 성능적으로 부족한 거를. 근데 요번에는 얘네 나중에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그거 한번 Tears of the Kingdom 성능 리뷰를 좀 봐야겠네요. 얘네 이번에는 성능 어떻게 했나? 그 옛날에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는 런칭 타이틀이었는데도 뭐 30프레임을 타겟팅을 못해서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프레임은 뭐 그렇다 치는데 가변 해상도 아주 잘 써먹는 거 보이던데요, 눈에. 예를 들어서 다이빙 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원경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걸리겠지. 확 내려가? 그래서 이제 깍두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깍두기가 많이 보여요. 그치 아무래도. 네, 하여튼 저는 아직도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깨지도 못했기 2회차 클리어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 2030년쯤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스위치 단종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다음은 구글 I.O.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고요. 구글 I.O.는 뭐 약간 우리로 치면 이제 애플 쪽으로 치면 WWDC고 그 다음에 구글의 매년 돌아오는 구글의 우리 인공지능 이렇게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못 써봐요. 쇼죠. 네. 근데 이제 요번 게 특히 좀 구글한테 좀 압박이 컸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오픈 AI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계속되는 역습에 이제 구글이 반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제 어떻게 반격을 했을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굉장히 뭐 흥미로운 거가 많았고 요번에 이제 가장 큰 그런 쪽에서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하면 이제 구글 바드를 드디어 열었는데 이제 웨이트리스트 없이 이제 모두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bard.google.com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써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못 쓰게 막아놨는데 이게 아마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설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네, 어드민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열면은 그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계정 들어가서 얼리 액세스를 열고 데이터 이용에 동의합니다 버튼까지 눌러야지 역시 사용자들이 일단 기본은 옵트 아웃이구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데이터는 네, 민감하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외국어를 지원을 안 해요. 지금 한국이 2번째 언어예요. 한국어가. 뭐 이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본어랑 아니요. 한국어만이 아니에요? 2번째 한국어만일 그런가? 거예요. 네. 지금 이 얼리 액세스 앱이라고 그 어드민 설정 들어가면 있거든요. 이거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유저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열어줘야지 얘네가 이제 또 바드를 쓸 수 있게
확실히 회사 그 보안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약간. 네, 그냥 너희들 데이터를 갖다 그냥 쓰겠다. 개인 계정을 합시다. 여기 뭐 하여튼 그런데 누군가는 근데 나한테 이게 저 이제 회사 IT 담당이다 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열어달라고. 슬랙 DM 보내겠지. 왜 우리 회사 계정으로 그거 안 되냐라고 누군가는 할 것 같아. 뭐 하여튼 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 회사 뒤처진다 이러겠죠. 예. 예. 저희가 보안 사고 몇 번을 겪어보니까 이런 거에 점점 더 보수적으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작년에만 그럴 한 수 있죠. 두세 번 겪어보니까, 야, 씨. 그러니까 그런 내막을 모르고 뒤처진다는 말을 그냥 막 하는 분들이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그쵸. 그걸 막는다고. 그쵸. 뭐 하여튼, 그렇고요. 뭐, 하여튼, 됩니다. 발드, 저도 몇 개 한 번 써봤고, 뭐, 진짜로 한국어로 지금 아까도 아이패드 프로 그거 검색한 것도 한국어로 했는데 한국어로 되더라고요.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얘네가 조금 그 MS 오피스에 대응을 하려고 기능을 미리 좀 넣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메일 내용 좀 적어줘 이러면 이제 그거를 이 지메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드를 짜줘 이런 다음에 코드가 나오면은 그거를 콜앱으로 옮겨가지고 돌려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 어떤 이메일 초안을 써달라 그럴까? 항공편 취소된 걸 예시로 하던데. 그거 말고, 그러면, 음. 채용을 거절하는 편지를 써줘. 귀하의 능력은 높이 사오나. 봅시다. 뭘 어떻게 하나. 오, 얘네 이거 플레이스홀더도 해놓는다. 채용 관리자 이름님께. 이건 채용을 거절하는 게, 이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거절하는 게,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직위 채용에 대한. 써볼 일이 없는 거죠. 면접 탈락 내용. 탈락에 대한 편지 써줘. Many minutes later. 근데 이것도 내가 받고 이제 근데 직위 직책에 대한 제 면접에 대한 귀하의 연락을 받고 유감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하는 일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귀하의 팀이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흥분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번역. 시간을 내어 제 자격과 경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뭐 하여튼 네. 이 기회를 놓친 것이 뭐 일단 시작은 좋네요. 뭐 하여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의 관광 명소 추천을 해줘라고 하면은 뭘 추천하나 봅시다. 네. 그래도 나름 1년 뉴요커인데 자유의 여신상이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현대미술관, 브로드웨이 쇼, 센트럴파크, 타임스스퀘어, 9.11 기념관이 박물관. 네, 잘하네. 하여튼 네, 뭐 안내하는 그래요. 이렇게는 저희 회사 이름의 직위에 대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지원서와 면접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면접을 했는데 읽었다고요? 뭐 하여튼 네. 저희는 귀하의 자격과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다른 지원자보다 귀하가 우리 팀에 뭐라고요? 맛이 갔네. 다른 지원자보다 귀하가 우리 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모실 수 없었습니다. 형 너무 적합해서 모실 수 없다. 좋은데 가라. 우리 회사에 모실 인재가 아니다. 더 큰 회사로 가. 더 큰 꿈을 실어 나가라. 네. 그러니까 이런 AI가 우리를 대체한답니다. 자, 뭐 발드는 실험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 내용으로 드래프트 이것도 샌드가 아니라 드래프트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 이런 거지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구글이 확실히 오픈AI랑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색이 엄청난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색에 의해서 사실은 얘네들이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잘못되면은 진짜로
제대로 욕먹고 이제 뭐 그러기 딱 십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근데, 그냥 뭐, 오픈AI, 저 챗GPT 들어간 빙은 뭐, 잘만 건드리면은 뭘 하더라, 뭐, 고백을 하고 뭐 난리를 친다던데, 뭐 하여튼. 아니,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 맨날 모 팟캐스트에서 맨날 그래요. 성적으로 밝히는 애라고. 인공지능이 성적으로 밝힌대요. 뭐, 하여튼, 네. 그런데,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뭐 검색에도 이제 그런, 이제 위에 이런 인공지능 결과 같은 거를 이제 표시를 하나 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번 더 확인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다는데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러면서 검색 횟수를 더 이제 검색 조회하는 거를 더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구글도 이제 좀 더, 이게 아무래도 원래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 구글만이 이런 좀,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제, 구글밖에 없었으면은, 아마 구글이 이렇게 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오픈AI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더 풀기 시작한 것 같죠. 좀 확실히.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좀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글도 폴더블이 생겼다는 소식인데 바로 픽셀 폴드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거를 원래 지난주에 녹음하려다가 이제 모종 이유로 뭐 일정상 이유로 미뤘는데 그때는 이제 아직 구글 I/O 하기 전이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구글이 뭘 했냐면, 하도 또 유출되니까 얘네들이 생긴 걸 먼저 공식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글 I/O 때 이제 사양이나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실 뭐 갤럭시 폴드랑 비슷한 타입의 이제 폴더블이죠. 이렇게 접혔을 때는 앞에 이제 또 화면이 있어서 그냥 일반 폰처럼 쓰다가 이제 펼쳐서 이제 뭐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계열의 기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폴드를 잠깐 뭐 며칠 써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픽셀 폴드의 폼팩터가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아마 요즘 이제 중국 업체들 폴더블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오포나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앞에 이제 삼성 거 이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좁잖아요. 앞에 이제 접으면은 그래서 막 굉장히 키가 커서 사실은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죠. 네, 하다못해 타이핑하기도 힘들고 워낙 키보드가 좁으니까. 근데 이제 픽셀 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가 좀 더 넓어서 이제 진짜 일반 스마트처럼 쓰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폈을 때도 이렇게 넓게 나오고 이런데 그리고 뭐 여기도 경첩을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중간에 그 줄은 그어져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기술이 확실히 발전이 좀 덜 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그래도 이제 생활 방수는 어느 정도 이제 했더라고요. IPX8이면은 이제 그냥 물에는 거의 뭐 무적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거의 웬만한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이제 생활 방수 수준까지 따라잡았던 소리거든요. 왜냐면 아이폰 14 프로가 IP68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라잡았던 소리인데 이제 여전히 이제 경첩에 먼지 들어가면 끝장인 거는 여전한 거죠.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까지 그걸 해냈다는 것도 사실 신기하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란 말이죠. 가격이 물론 갤럭시 폴드보단 쌉니다. 갤럭시 폴드가 미국에서 $2,000 정도 할 거예요. $1,999인데 얘는 $1,799입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싸지는 않죠. 이게 우리나라로 변환하면 얼마냐? 241만 원이거든요. 요즘 환율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가격이 꽤 센데 근데 저는 늘 하는 소리지만 이제 뭐 아이폰 사용자로서 늘 하는 소리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iOS 달고 나오면은 진짜 저는 아이패드 미니를 팔 것 같거든요, 진짜로. 거의 화면 크기도 7.7인치 후반대니까 거의 아이패드 미니 크기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만약에 폴더블 아이폰이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아이패드 미니도 팔고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지금도 갤럭시 폴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요? 뭐 책 읽는 것 때문에? 그런 만화책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쵸?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작업할 때도 핸드폰 이제 보통은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들고 다니게 하는데 요즘 이게 가방이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고. 그러면 아이폰도 그리고 정리하시고? 약간 그런 건가요? 에? 두 폰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또 귀찮아질 일일 거긴 해서 그건 또 그거대로. 지금 그거 아니면 아이패드 미니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패드 미니가 접히는 건데. 그쵸. 그게 사실은 이거지. 예.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픽셀이라고 해서 사실 픽셀이 접힌다고 했을 때, 얘가 또 만약에 아이패드처럼 연결을 조금 보장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안드로이드로 그래서 여전히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그 태블릿 앱의 무덤이라는 소리를 아직도 들으니까. 네,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사실 이번 행사에서 이제 아이패드, 이제 뭐 픽셀 태블릿이라고 이제 얘네들이 $500짜리 그걸 내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또 내놨는데. 근데 누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플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애플은 아이패드용으로 이제 파이널 컷 프로랑 막 로직 프로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 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콘텐츠 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이 이제 갤럭시 폴드보다는 이제 갤럭시 플립에 더 집중을 하는 이유도 그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앱 생태계가 문제가 많은 거는 사실 삼성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컨트롤을 못 하는 거거든요. 뭐,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뭐 리디북스나 이런 애들 달달 볶아서 이제 갤럭시 폴드에 최적화된 앱을 만들어라라고 달달 볶는 거, 뭐 달달 볶든지 돈을 주든지 뭐 하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플립은 그냥 폰이었던 거를 접는 거니까 걔네들한테는 그게 더 유리하긴 하죠. 사실 픽셀 폴드 하드웨어는 좋은데 여전히 안드로이드는 이제 열었을 때 앱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사 앱들은 다 최적화를 했다. 이거를 얼마나 이제 또 사실 그래도 뭐 구글이 이제 직접 폴더블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몇몇 앱 개발사들은 좀 생각을 해보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갤럭시 폴드가 어떻게 가냐, 갤럭시 폴드가 더 싸지면은 고민해보려나? 뭐 그렇지 않을까요? 좀 약간 사실 이제 구글이 폴더블을 내놓는 것도 사실은 이제 태블릿 앱 생태계를 어떻게든 좀 이제 심폐소생을 해보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살짝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삼성 갤럭시 폴드는 확실히 접었을 때가 너무 별로라서, 그리고 펼쳤을 때 비율도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런 폼팩터로 아이폰이 나온다면 굉장히 끌릴 것 같고, 근데 다만 걱정은 아이폰 폴드가 나왔을 때 무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은 그대로 쓸 수 있을까? 일단 못 견딜 것 같거든요, 무게를. 그쵸. 그건 있겠지. 지금 제 거치형 충전기에도 아이폰 맥스에다가 14 맥스에다가 케이스 끼우고 이제 붙이면은 각도를 유지를 못해요. 무거워서. 충전은 뭐 문제없이 되지만 각도 조절이 그냥 처져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쓰는 액세서리가 자동차 이제 거치대인데 맥세이프로 붙여놨을 때 이게 뭐
폴드 이런 무게는 못 견딜 것 같거든요. 뭐 이건 아주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그쵸. 그걸 빼면은 저도 아이패드 매일 들고 다니기는 무거워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디서든 뭔가 크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용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iOS니까 어차피 그 뭔가 기존에 있는 아이패드 앱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그쵸. 애플이 그런 거를 그냥 내비둘 리는 없죠. 우리한테는 이미 이만큼 많은 아이패드 있고 여기 그대로 지원합니다. 이러면 그냥 게임 오버지 뭐.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아이폰이 만약에 폴더블이 된다면은 이제 플립처럼 폰이 접히는 것보다는 아이패드를 접어서 폰을 만드는 게 더 말이 되겠구나 애플 입장에서는 그게 더 스토리가 더 맞겠구나 싶긴 해요. 어차피 아이패드 앱은 이미 다 거의 완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생태계 자체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이제 폴더블에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픽셀 폴드를 보면서 그 확신이 도리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진짜로 이번 주에 깜짝 소식인데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를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이번 주에. 전혀 예상도 그 발표를 했는데 다른 점이 있긴 해요. 맥 버전이랑.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그 아이패드의 그거 하드웨어를 활용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애플 펜슬을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M1에 이제 그런 애플 실리콘의 그런 AI 기능이나 이런 거를 활용한 그런 기능들 그게 좀 더 많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터치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지금 5월 다음 주엔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이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때쯤 돼서 뭐 정 안 되면 저희 블루님한테 파이널 컷 한번 이거 시켜보고 어땠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면 그 전에 뭐 컬러 스케일로 올리실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 그리고 뭔가 또 PC 버전이래. 맥 버전에서는 많이 기능이 빠진 것 같아요. 몇 개는. 왜냐면 아이패드에서 맥으로 엑스포트는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반대는 얘기가 없거든요. 반대는 거의 안 된다는 것 같죠. 네. 로직은 둘 다 된다는 것 같은데. 로직은 쌍방향으로 네. 된다고 하는데, 그쵸. 그래서 좀 이게 그런 제약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이따가 얘기하려던 거 지금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게 누구한테 좋겠냐. 뭐 이거 아이패드 파이널 컷 나와봐야 뭐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나 좋아하지 뭐 이러면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딱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앱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유튜버나 그런 크리에이터 이제 그런 이제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게 얼마나 커졌는지를 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요즘 이제 뭐 그런 부업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뭐 의대생 유튜버도 있고 이제 자기 이제 의대생으로서 뭐 이런 뭐 이번 주 이런 거 있었다 이런 걸 브이로그로 해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아이폰으로 찍거든요. 사실 카메라 뭐 새로 사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용 카메라랑 아이폰을 같이 쓰면서 촬영을 하고 이제 매경 파이널 컷 프로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린 사람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영세한 유튜버들은 그냥 그 아이폰으로 찍고 아이패드로 편집을 해요. 왜냐면 아이패드가 하드웨어는 되거든요. 하드웨어는 충분히 영상 편집하는 게 돼서 뭐 있죠 이미 막 루마 퓨전 이런 이제 앱이 있어서 하다못해 진짜 아이무비로 편집을 하든지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편집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저장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아이패드에서 만들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유튜브 올리기 하면 유튜브로 이제 그냥 바로 엑스포트 때려버리면 되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앱인 것 같아요. 이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는. 특히 이제 맥에서 작업하던 거를 아이패드로 못 불러온다는 걸 보고 그게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폰에서 촬영한 영상은 뭐 아이클라우드 뭐 저 사진 뭐 아이클라우드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통해서 어차피 아이패드로 다 들어오니까 영상 클립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따다다닥 내려 받아서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하다가 뭐 그래요 뭐 이제 아이패드를 시작을 해서 맥으로 보내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맥에서 마무리 지어서 유튜브로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에서 끝까지 작업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든지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산정한 것 같고 저는 이게 생각보다는 막 많은 몇몇 분들이 이게 뭐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겠냐 그냥 이거는 그냥 아이패드 성능 자랑하기용이든지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유튜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반응도 있었던 걸 봤는데 저는 꽤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 1인 콘텐츠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구독형으로 나왔어요. 이게 애플의 프로 앱이 구독형으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은 맥용 파이널 컷 프로는 $300고요. 우리나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300 $299고 뭐 옛날에 뭐 이제 학생 번들 해갖고 이제 $199에 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199에 사갖고 이제 로직이랑 파이널 컷이랑 줄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영세한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거 이제 영상 편집해보자고 사실 $300 쏟아붓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 이제 처음에 유튜브 해보고 싶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 뭐 학생이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뭐 학생이 당연히 M1 아이패드 에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이패드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아이패드용 저 파이널 컷 프로도 $300다 이러면은 부담스럽죠. 학생 입장에서 어디서 30만 원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이 될까 말까인데 근데 뭐 이렇게 한 달에 $5 뭐 아마 한 달에 뭐 6,500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1년에 6만 얼마인데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는 않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이제 해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사실 이게 또 구독형 요금이었던 거에 있어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애플이 그냥 뭐 물론 이제 30만 원, 40만 원이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 이거 한번 사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여태까지 계속 이게 파이널 컷 프로 10이 꽤 오래됐어요. 나온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한 번 사면 계속해서 이제 거의 영구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애플한테는 당연히 돈이 안 되는 구조죠. 사실은. 이게 애플이니까 이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패드용 이제 파이널 컷이랑 로직이 구독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이제 아니 마진도 남아 돌면서 이거를 또 이렇게 구독형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너무 서비스에 목숨 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이게 도리어 이제 애플한테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애플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뭐 앱을 하나, 이제 뭐 앱이든 뭐 이제 그런 걸 하나를 개발을 하면은 좀 되게 냅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업데이트 자주 안 하고 막 그나마 이제 뭐 맥용 파이널 컷 프로나 로직 프로는 아무래도 프로용 앱이니까 좀 업데이트 자주 해주기는 하는데 막 뭐 옛날에 무슨 앱 있었지? 무슨 어퍼처? 뭐 그쵸. 어퍼처 같은 경우도 버림받다가 그냥 진짜 버려졌죠? 그런 앱도 있었고 뭐 옛날에 무슨 녹음하는 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음성 메모 상위 호환 앱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나더니 그냥 다시 음성 메모에 쓰세요로 바뀌었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구독으로 돌린다는 거는 애플이 그래도 계속 최소한 계속 관리를 할 의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사용자층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최소한 이렇게 구독으로 한다면 애플한테 계속 동기부여는 되겠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동기부여를 얻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관건인 거는 매경에도 이런 구독형 요금이 적용이 될 거냐? 가능성 있죠. 가 문제. 그게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그건데, 일단은 얘가 이제 아이패드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제 월 6,900원이고 아니면 연 6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뭐 비교 대상이 어도비라면 확실히 싸죠. 그쵸. 비교 대상이 2개 정도 있죠. 어도비랑 다빈치 리조블 정도인데, 다빈치는 물론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에도. 그리고 1회 구매가 얼마였더라? 그거 프로페셔널 버전인가가 아마 13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다빈치는. 네, 다빈치 걔들은 수익 모델이 일단 하드웨어 장사 위주라서 그럴 수 있는 거고, 특이한 경우고, 이제 비교 대상은 주로 프리미어가 될 텐데 아마 프리미어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로직도 나왔는데, 로직은, 뭐 저야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쿠드캐스트 편집에 로직 프로, 쿠드캐스트 편집이 다 로직 프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경 로직 프로로 여태까지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아이패드용으로, 이게 사실 아이패드용 로직 프로는 사실 원래 이제 로직 프로라는 것 자체가 이제 팟캐스트 편집보다는 당연히 이제 음악 편집에 특화된 앱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이제 뭐 얘도 뭐 팟캐스트 편집이 가능하다 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저는 아이패드로 팟캐스트 편집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저희 녹음 파일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선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선처리하는 앱은 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맥으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돼서.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아이패드에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음악 만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로직 프로가 꽤 유용한 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믹싱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돼서. 그리고 심지어 오디오 유닛 플러그인도 아이패드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이 플러그인 앱들을 다 이제 앱스토어로 다 빼와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게 있긴 한데 다 된다고 하고, 로직 프로도 똑같이 이제 월 6,900원, 연 69,000원이고요. 이제 파이널 컷 프로랑 이제 로직 프로 둘 다 1개월 트라이얼 있고, 근데 하드웨어가 달라요. 그래서 뭐 로직 프로 같은 경우는 A12 이후에 모든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데,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M1하고 M2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M1 달린 아이패드 프로 이후에 아이패드 프로들이랑 그다음에 M1 달린 아이패드 에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파이널 컷이 좀 무거운 앱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파이널 컷을 써보려면 이제 아이패드 하드웨어가 강력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써보고 싶으면은 최소 92만 9천 원. 아직도 비싸게 파나? 아직도 싸게 파나? 이게 92만 9천 원 된 게 작년에 환율 막 갔을 때 그때 가격 오른 거거든요, 이게. 여전히 저 83만 4,9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긴 하네요. 뭐 하여튼, 네. 아직 할인을 하긴 하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뭐 늘 그랬긴 했지만 좀 이게 사실은 언제 파이널 컷이랑 로직 프로 언제 포팅해 줄 거냐 이거 얘기를 한 게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떡하니 튀어나오니까 이게 좀 제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고,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도콘.me/캐스트/189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기사로 딱 정리해 놓으니까 관심 있는 기사, 그리고 제가 구글 I.O. 영상 16분 요약 영상 거기다 해놓을 테니까 그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들어오신 청취자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소중 반쪽 되시는 그분들까지, 또 행복한, 좀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내일 28도래. 맞나? 아니, 내일 27도, 화요일 30도래요. 미친 것 같아요. 하여튼, 네, 갑자기 여름 됐으니까, 여러분들, 옷 단디 잘 챙겨 입으시고, 너무 진짜, 날씨가 진짜 중간이 없네. 하여튼,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